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천천히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탓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자책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돌싱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은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결혼 생활 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같은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눈에 안대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한 일로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시댁 식구들의 끔찍한 실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다행히 일찍 깨닫게 되어 무사히 이혼을 하고 지금은 그 상처들을 모두 이겨내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앞으로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남들처럼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부모님은 돈 때문에 늘 부부싸움을 하셨고 무능한 아버지를 욕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어린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겨우 6살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어머니 대신 저를 혼자 키우시게 된 아버지는 그 후로 무척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건설직 일을 하시며 지방 출장이 잦으셨던 아버지는 어린 저를 두고 멀리 가실 수가 없어서 그 후로는 일을 많이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 대신 집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구두방을 하시면서 저를 열심히 기르셨죠. 아버지는 돈은 많지 않으셨지만 참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아버지는 열심히 사시는데도 그것에 비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셔야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에게만큼은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무사히 잘 자랄 수 있었고, 그런 아버지의 노력을 알기에 늘 일찍 성공을 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꼭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일찍 떠나버리셨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탓인지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셨어요.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유일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일찍 아버지를 보내드린 저는 그 후로 한동안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미팅 한번 해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만 하며 열심히 살았던 제가 아버지를 잃고 나니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휴학을 했던 저는 한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청춘만 죽이고 지냈네요. 그런 저를 귀찮게 설득하시는 교수님 때문에 겨우 대학 졸업장이라도 가지게 된 저는 그 후로 적당한 회사에 취직을 하며 밥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살고 싶은 의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죽을 용기도 없었기에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숨쉬듯 겨우 살아갈 뿐이었어요. 회사 일도 재미는 없었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던 저는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었죠.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곤 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여겼고
저는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자발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회사를 다니던 직원 중 한 명이 고아인 제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달력에 표시해둔 아버지 기일을 궁금해하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고아라는 걸 알고 답지 않은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연정 씨, 저 연정 씨 사정 알게 됐어요. 예? 뭘요? 연정 씨, 항상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마다 매번 쉬는 게 아버지 기일 때문인 거죠. 저도 알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알게 돼버렸네요.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몰라도 저는 그 심정을 잘 알죠. 아, 예. 그러시구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 이거 별건 아니지만 내일 아버님 뵈러 갈 때 들고 가세요. 비누로 만든 좋아요. 저도 매번 납골당에 꽃을 가져다 두는데 금방 시드는 건 버려져서 별로더라고요. 이건 향도 나고 보기에는 진짜 생화 같은데 오래 가서 좋거든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남자 직원이 자신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제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막상 호의를 받고 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게 아버지에게 드릴 꽃까지 직접 건네주는 그 성의가 기분 좋기도 했죠. 사실 그동안은 불쌍한 제 사정을 알려서 괜한 동정이나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았었는데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제 사정을 알고 공감해 주는 게 꽤 고마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덕분에 저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그 사람은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지 그때부터 자꾸만 저를 챙기고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탓에 늘 혼자 밥을 먹는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업무를 나서서 도와주며 제게 바라는 것 없는 호의를 보여주었어요. 심지어는 혼자 사는 저를 위해 집에서 반찬까지 싸다 주는 것을 보며 저는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꼈고 범규 씨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죠. 고백은 범규 씨가 먼저 했지만 마음은 제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운명이었던 건지 비슷한 면이 많았던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네요. 범규 씨는 외로웠던 제게 다정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구덩이에 물이 차오른 것처럼 범규 씨는 제 빈 곳을 금세 채워주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계실 적에 느꼈던 것처럼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는 그 사람에게 저는 점점 더 의지를 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삶의 의미를 잃었던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그런 사람과의 결혼은 그리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죠.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범규 씨를 만나고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어요. 덕분에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 처지 때문에 저를 반대하시거나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저의 걱정과 달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랐던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앞으로 제게 친정 부모님이 되어주고 싶으시다 하셨죠. 아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앞으로는 우리가 네 가족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 연정이 너도 나를 친엄마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렴. 말뿐일지는 몰라도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욱 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제게는 드디어
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가 되었어야 제게 식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였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한 번도 누나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상견례 때도 보지 못해 알지 못했기에 저는 갑작스럽게 결혼식 날 찾아온 시누이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런 시누이는 제게 반갑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었죠. 정말 괜찮겠어요? 범규랑 잘 살 수 있겠어요? 예? 그럼요. 저 범규 씨 많이 사랑해요. 제가 많이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 범규 씨 사랑하는 마음은 작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잘할게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누나가 가족에게 별 관심이 없어서 인연을 거의 끊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동생 결혼식 날 갑자기 찾아와서 옳게 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죠. 저를 싫어하는 건가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고 그 후로도 시누이를 볼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남편 말처럼 형님이 시댁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나가 원래 좀 이기적이야. 홀어머니 귀찮다고 연 끊차길래 결혼식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네. 부끄러운 가정사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괜찮아. 그런 시누이는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끔씩 시댁을 찾아와서 말없이 조용히 있다가 가곤 했는데 가끔 저를 보며 왠지 못마땅해 하는 듯 굴고는 했어요. 제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타박을 하고 저를 말도 못하는 칠푼이처럼 생각하는 듯 했죠. 한 번은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용하던 형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옳게. 꼭 그렇게 해야겠어? 예? 뭐를요? 옳게도 입이 있고 생각 있을 거 아니야. 식구들이 좋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옳게도 자기 주장을 해야지. 다 큰 어른이 남의 의견만 끌려만 다니는 것도 안 좋아. 저는 그냥 괜찮아서요. 어머니랑 남편이 좋다니 저도 좋죠. 뭐 불만이랄 게 있나요? 제가 매번 가족들 의견에 좋다고만 하고 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형님은 제가 자기 주장이 없다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저야 정말 가족들 의견에 불만이 없으니 그랬던 건데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고는 별말을 안 하는 걸 보면 그냥 저한테 불만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시누이는 종종 제게 딴지 걸든 말을 얹고 제가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의심만 하던 저도 시누이가 올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혹시 형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왜? 누나가 뭐라 그래? 아니, 그냥 매번 나한테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내가 회사 관두고 당신 사업 돕겠다고 했더니 멀쩡하게 다니려 해서 왜 관두느냐고 그러시더라고. 요즘에는 여자도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된다고 왜 바보같이 남편한테 희생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처음에는 내 걱정해서 그러시는가 싶다가도 너무 자꾸 그러시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히 잔소리하고 싶어서 그렇지 뭐. 남이사 돈을 벌든 말든 뭐 상관이야? 누나가 원래 성격이 좀 꼬였거든. 아마 당신이 엄마랑 잘 지내고 사랑받으니까 배 아픈가 보지? 남편은 시누이 성격이 원래 꼬여서 그런 거라며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시누이의 행동들이 그런 줄로 생각했고 잔소리만 하면서도 결국 가족 일에는 나 몰라라 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도 찾아뵐 생각 않는 시누이를
점점 한심하게 생각했죠. 사실 그동안에도 저는 신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뿐인 딸이 늙어가신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만약 저한테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저는 정말 잘해드렸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그러지 않으시니 남편 말대로 정말 저와 어머니 사이를 질투라도 하는 건지 괜히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결국 형님이 제게 잔소리 하시는 것이 괜히 제가 고가워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제가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해드린 걸 보고도 형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보통 시누이들은 시어머니 챙기라고 올케를 괴롭힌다 들었는데 형님은 반대셨죠. 그래서 저는 진짜 딸에게 무관심 당하시는 어머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께 더더욱 잘하려 했었고 가족의 존재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생각만큼 잘되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은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합과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혼자 지낸 지 오래된 제가 그런 시댁 식구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었던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이기적이라며 종종 나무라곤 하셨습니다. 당신은 가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왜 이런 걸 또 혼자 결정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상의하자 그랬잖아. 미안해.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랬지.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권유로 보험을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매번 보험금만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해지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걸로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매번 생각을 안 하느냐고. 그래서 괜히 나만 화나게 만들고 화낸 사람만 나쁜 놈만 되지. 엄마도 기분 나쁘시대. 왜 괜히 가족들 사이에 분란을 만들어. 미안해요. 가끔은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미안해야 할 일인가 싶기는 했지만 저는 잘못했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의 울타리 안에 행복을 유지하고 싶었던 저는 혹시라도 가족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게 무척 잘해주시는 분들이었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게 맞았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대출을 알아보고 돈을 빌리고 다녔어요. 남편은 내심 제가 돈을 구해오길 바랬지만 저도 그럴 여력은 없었죠.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의 건강까지 갑자기 나빠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신장이 안 좋대. 당장 투석을 받아야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고 결국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나 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니 걱정에 울먹이는 남편의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건강하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셨다니 말이에요. 한 번 나빠지면 급격히 나빠지는 신장 기능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으실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신장이 나빠져서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 살려면 당장 수술 아니면 투석이라는데 정말 미치겠다. 근데 막상 투석을 받아도 문제야. 당신도 우리 엄마 아픈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투석이 그렇게 아프대. 투석 바늘이 손가락만한 거 알아? 그걸 매번 몸에 꽂아서 피를 빼고 넣고 그 짓을 매번 해야 하는 걸 우리 엄마가 어떻게 견디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수술을 받으면 괜찮으신 거야?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신장 이식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선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지. 나 받는 김에 당신도 받아봐. 식구라고는 몇 없는데 확률이라도 늘려야지. 남편은 당장 병원을 찾아서 어머니의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했고, 저도 그런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긴 했지만 피를 섞인 가족끼리 확률이 더 높을 거라 생각했지, 혈액형도 다른 제가 어머니와 맞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의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고 저는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결과에 제가 당연히 이식을 해드릴 거라 생각했는지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당신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정말 다행이네. 근데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신장 이식을 해드려야 하는 거야?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치? 당장 수술 날짜 잡아야지. 뭐야? 그럼 당신은 설마 검사만 받아보고 수술은 안 할 생각이었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나도 좀 갑작스러워서 수술은 생각을 못 해봤잖아. 그럼 검사 결과 보고도 수술 안 받겠다 이거야? 당신은 우리 엄마 저대로 아파서 죽어도 아무렇지 않아? 언제는 친정엄마 같다면서 평생 효도하겠다고 했더니 결국 친엄마 아니고 시엄마라서 하기 싫다 이거야? 여보, 화내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생각 좀 해보겠다 이거지. 대체 지금 생각하고 말 거야 이게 뭐가 있어? 당신 친어머니였어 봐. 애초에 이런 고민하고 있겠어? 내가 적합하다고 나왔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술 날짜 잡았을 거야. 근데 당신은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내외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엄마 걱정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도 물론 어머니 걱정되지. 나도 그래서 검사까지 받아본 거잖아. 그래도 수술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생각할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갑작스러운 수술 얘기에 저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콩팥이 두 쪽이라 하지만 하나가 없으면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테니 말이에요.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제가 그런 수술을 하고 후유증이 없을 수 있을지 저는 고민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어머니 걱정에 눈이 멀은 남편은 당장 제 입장은 생각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그때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제 스스로가 이기적인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돌아가실지 모르는 와중에 저는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질 걱정이나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끝없이 설득했고 제게 가족을 위한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했던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친딸인 시누이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안 보고 사는 딸보다는 저를 더 아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효도를 할 차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어려운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칭찬하시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연정아. 네가 참 대단한 결정했다. 자식이라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다, 연정아. 내가 이 고마움 평생 잊지 않으마.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 살리는 게 우선이죠. 이식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정말 잘 생각한 거야. 수술만 끝나면 내가 당신 평생 업고 살게. 우리 엄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에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번의 추가 검사를 더 받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잡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습니다. 피곤해서 컨디션이 나빠지면 수술을 못하게 될지도 못한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살림부터 제 수발까지 들어가며 저를 열심히 챙겨주었죠. 그 와중에도 저는 아프신 시어머니가 더 걱정이었지만 저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몸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고 종교도 없었던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께 열심히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중에 큰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맹장 수술 한번 해본 적 없었던 저였기에 난생 처음 하게 된 수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왕 가족 위에 좋은 일 하는 거 웃으면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서운 마음은 아주 숨길 수가 없는 건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겨우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입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금식이었던 탓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그때는 긴장감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저와 함께 있던 남편은 다른 병실에 계신 어머니를 챙긴다며 잠시 나갔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방문객이 병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던 신우였죠. 형님도 연락받고 오셨어요? 저는 뒤늦게 연락을 받은 형님이 수술 전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도 연락도 없었던 형님이 얄밉기도 했지만 이미 수술을 결정한 뒤에는 저를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옳게, 얼른 옷 입어. 예? 형님 저 곧 수술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수술 10분 전 난데없이 저를 찾아와 옷을 입고 나가자는 신우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신우이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탓에 그 상황이 좋게 생각되지 않았죠. 여태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이러는지 괜한 깽판을 치러 왔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형님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옳게, 이거 사기야. 빨리 도망쳐야 해. 가서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은 나 좀 믿어줘. 응? 아니, 사기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수술 안 받으면 어머니 정말 큰일 나세요.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옳게. 그동안의 일로 미루어 봤을 때 저와 신우이의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왠지 신우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다급한 신우이의 표정이 절대 장난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정말 저를 걱정하는 듯한 신우이의 행동에 저는 결국 옷을 챙겨 입고 신우이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뒤에 숨기고 병실 밖을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를 몰래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형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못해 큰일이 나시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웠지만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형님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형님을 따라간 저는 처음 가보는 낯선 동네에 낯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저를 두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옳게, 아까는 많이 놀랐지? 우리가 이럴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나 믿고 따라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형님이야 더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믿고 따라오긴 했지만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아요. 설마 오늘 무슨 수술하는지 모르세요? 어머니 신장 수술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저 정말 걱정이에요.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올케니까. 형님이 어머니랑 저희 남편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걱정이 안 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다른 생각을 하신 건 아니죠? 올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무 충격적이라서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다 올케 위해서 해주는 얘기니까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실 올케가 하려던 오늘 수술 엄마한테 신장 이식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신장 멀쩡해. 신장병은 무슨. 너무 건강해서 당뇨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신장병이 아니시라고요? 그럴 리가요. 형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형님은 그때 병원에도 안 계셨잖아요. 저희는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도 다 듣고 어머니 신장 이식 문제로 검사까지 직접 받았는걸요? 그때 의사랑 얘기할 때 올케도 그 자리에 있었어? 범규만 들어가 있던 거 아니고? 그건 그렇지만 남편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줬으니까요. 저도 그 병원에 있기는 했어요. 어쨌거나 올케가 엄마 아픈 거 직접 본 건 아니잖아. 그치? 그제서야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없이 다니느라 생각하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남편과 어머니를 따라 병원을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시어머니의 병명을 확인한 적은 없었더라고요. 없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올케가 엄마한테 해준다고 생각한 그 수술, 브로커 통해서 하는 불법 신장 이식이었어. 신장 이식 순서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바꿔서 불법으로 공여를 해주는 거지. 다만 그 일을 당사자인 올케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돼서 올케가 수술하는 병원 찾아다닌다고 늦었던 거야.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엄마랑 범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몰래 엿들었거든. 그 두 사람 사업자금 없다고 돈 때문에 이런 일 꾸민 거야. 이 미친 인간들이 그깟 돈 때문에 자기 가족 신장까지 떼다 팔려고 그런 거지. 그래도 다행히 수술 직전에 병원을 찾아내서 내가 올케를 데리고 도망친 거야. 그럴 리가요. 불법 시술이라뇨.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 애초에 저희 남편이랑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닐 거예요. 신우이의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속였을 리 없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닐 거라 부정하고 믿지 못했지만 형님의 입으로 몇 번을 다시 얘기를 듣고서야 형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해.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 아마 내가 직접 겪은 일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올케도 수술을 받고 나서 끝까지 모르고 살았겠지. 근데 나는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 잘 알아. 애초에 내가 왜 가족들이랑 연을 끊었는지 알아?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야. 올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희생당한 것들이 있을 거야. 이번에도 솔직히 올케한테 반 강요해서 수술받게 했던 거 아니야? 나 역시도 그런 일을 무수히 많이 당했었어. 날 때부터 아들밖에 모르던 엄마랑 그런 엄마 침 아프게 쌓여 자란 동생한테 너무 힘들었지. 제게 시모와 남편의 실체와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주신 형님은 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당했던 과거의 일들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가족과 인연을 끊었던 것은 이기적인 식구들의 착취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남동생과 차별을 받고 자랐던 형님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가족을 위해 혼자 희생을 해오셨어요.
그건 마치 결혼 후 계속된 저의 시집살이와도 비슷하게 느껴졌죠. 어릴 적에는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시키더니 나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동생 학비 벌으라고 고등학생 때부터 취업을 보냈어. 그때는 누나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평생 누린 거 가진 거 없이 살다가 병이 났었어. 어릴 적부터 고생만 했으니 병이 날 만도 했지. 그래서 일도 못하고 누워서 쉬게 됐는데 그때 식구들이 내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하더라고. 동생이 어학연수 못 가게 된 게 다 내 탓이라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정신이 차리시더라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몸이 아픈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겠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연을 끊었어. 도망가듯이 집을 나와 살았고 다시는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었지. 그렇게 인연을 끊었던 형님은 동생이 결혼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집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어서 인연을 끊었던 가족들을 제 발로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혼 전이었으면 내가 어떻게든 뜯어말렸을 텐데 후회되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애초에 둘이 서로 좋아서 결혼했을 텐데 설마 별일이 있겠나 싶었거든. 그때는 그 사람들이 괴롭힌 건 나 하나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케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조금씩 지켜보다 보니까 자꾸 올케한테 내가 겹쳐 보이더라고. 바보같이 그 인간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게 걱정스러웠어. 그제서야 저는 형님이 가끔씩 제가 화내내듯 하셨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싫어서 그런 말들을 하셨던 게 아니라 제가 심어와 남편에게 당하는 것을 걱정해서 그러셨던 거였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형님이 저를 곱깝게 여겨 괜한 소리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더더욱 제게 사실을 전하지 못하시고 가끔 저를 살피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 불법 수술을 받게 되는 사정을 알게 되셨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내셔서 저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형님, 그것도 모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미안하긴 무슨,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올케 살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올케한테 미안해야지. 내가 올케한테 진작 두 사람의 실체를 알렸더라면 올케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겪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미안해.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끝을 봐야지 올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장 이혼하자. 올케 짐은 내가 어떻게든 챙겨서 나올 테니까 올케는 그 집 다시는 들어갈 생각하지 마. 아마 지금쯤 올케 찾는다고 다들 난리일 거야. 아니나 다를까? 제 핸드폰은 아까부터 남편과 시모의 전화로 배터리가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수술받기 싫어 도망쳤다 생각하는지 언뜻 보이는 문자 내용들도 모두 도망간 저를 두고 화를 내는 내용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엄마 죽으면 제 탓이라는 남편의 말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남편을 상대하지 못했고 그날 하루 종일 형님에게 진실을 전해들은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잔뜩 화가 났고 제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제게 실망이라 하며 제 탓을 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친엄마 아니라 이거지? 그렇다고 다 죽어가는 우리 엄마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얼른 다시 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 하고 다시 수술 날짜 잡아. 나 다 알고 나온 거니까 그런 소리 그만해. 그날 수술 어머니한테 이식한 거 아니었잖아.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내가 내 콩팥을 왜 떼줘? 당신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사업 어렵다 그러더니 그 돈 만들려고 내 콩팥을 팔려고 그런 거냐고.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뭐야? 그래서 그거 알고 도망간 거야? 진짜였어?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때문이라 그러더니 돈 때문이라니. 아무리 나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짓을 벌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다 거짓말은 아니지. 이것도 결국 가족 위한 일은 맞잖아. 솔직히 겨우 콩팥 한쪽이잖아. 수술 한 번이면 큰돈 생기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내 사업 걱정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돈 구해주고 싶다며. 그렇다고 나를 속여가면서까지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범죄야. 정신 차려.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괜찮아?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어차피 내 처음 망하면 우리 식구 다 죽는 건데. 당신은 그래야 속이 시원해? 이미 다 들켰다고 생각해서 더 숨길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처럼 저를 여전히 가스라이팅 하려는지, 남편은 자기가 벌인 일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는 듯 가볍게 얘기하며 끝까지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죠.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애정이라며 교묘하게 저를 속이며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를 착취하려던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 사람들을 고소하려면 저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제가 사인을 했기에 저도 책임이 없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저라도 살기 위해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형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죠. 형님은 저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구해주셨고 변호사님과 함께 저를 도와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모와 남편에게 당했던 일들을 형님이 전부 증언해 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기간이 적은데도 재산 분할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설명으로는 겨우 몇 줄 정도인 짧은 일이지만 그 과정은 무려 반년이 넘도록 오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형님 덕분이었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아니었더라면 저 이혼은 생각까지도 못하고 평생 도망다니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나야말로 내 말 믿어주고 이혼 결정까지 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나도 그동안 그 사람들 어떻게든 벌 주고 싶었는데 나야말로 용기가 없어서 그럴 생각을 못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옳게 이혼하는데 도움이 되고 증언까지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서야 그 인간들한테 뭐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나도 이제는 그 인간들이랑 완전히 인연 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이렇게. 다행히 그 일이 형님에게도 큰 의미가 되었는지 형님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었고 완전히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번호를 바꾸고 전 남편을 피해 집을 얻으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죠.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지만 이혼 후에 저한테 없는 돈까지 탈탈 털린 남편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빚쟁이들의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들어가지 못해서 도망자 신세로 지낸다는 걸 듣고 이런 게 권선징악이구나 생각했죠. 제일 소중한 아들이 밖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 시모 역시 마음 편히 지내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로 병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그 집 식구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저나 형님에게 관심 가질 여력도 없겠다 싶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모든 것을 지우고 새 출발하려 해요. 가족을 잃은 저의 약한 부분을 갉아먹었던 기생충 같은 저의 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런 아픔을 지우고 비로소 홀로 서기를 해야
흔들림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해지지 않고 열심히 삶을 살아보려 해요. 그럼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